선생님과 역사 읽기, 역사 알고 시작해야죠.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역사책을 뒤적이다 보면 가끔 선사시대, 역사시대란 말이 나올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나누는 걸까요? 바로 글이랍니다. 선사시대는 말은 있었으나 글이 없었던 시대를 말하고 반대로 역사시대는 글이 생겨나서 조상들이 살아온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역사 시대를 잘 장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기록으로 남겨야 하니까 일기를 잘 써야 할 거예요. AD와 BC. 자, 그렇다면 AD와 BC에 대해서 알아보죠. AD는 기원을 뜻하고 BC는 기원전을 말해요. 기원이란 게 뭐냐고요? 이 말은 서양에서 역사를 구분할 때 쓰는 말이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역사를 구분했어요. 다시 말해 기원전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란 뜻이고 반대로 기원 후는 예수님이 태어난 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원전 2세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2세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참 여기에서 세기란 100년을 단위로 하는 말이에요. 1에서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해요. 왜 오늘날 2005년을 21세기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서양 달력과 우리 달력. 우리가 지금 쓰는 2005년은 서양 달력으로 계산한 거랍니다. 정확히 말하면 서기 2005년이란 뜻이죠.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5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력으로는 몇 년일까요? 우리나라는 단군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역사를 나누었답니다. 이때 단기라는 말을 쓰는데 단기 1년은 서기로 기원전 2333년에 해당된답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예수님보다 2333년 먼저 태어나셨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마무리 퀴즈. 2005년은 단기로 몇 년일까요? 바로 2333년 더하기 서기 2005년은 단기 4338년이랍니다. 기원전 몇 세기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도 언제를 말하는 건지 척척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에 쓰이는 물건이고 선사시대의 도구 이야기. 박물관에 가면 선사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여러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어떻게 이런 걸로 살았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도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 도구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켜 주었는지 잘 모를 거예요. 도구를 사용했던 시기에 따라 크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큰 돌을 때려서 잘라내거나 가장자리를 깨뜨려 주먹도끼, 긁게, 밀게 등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먹을 것을 스스로 생산할 줄 몰라 주변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거나 짐승,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살았죠.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먹고 살기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여기저기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녔어요. 신석기 후기까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먹어버린 열매의 씨앗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농사짓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는 돌을 갈아서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랏 등의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기장, 피, 조 같은 작물을 길러 먹게 되면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죠. 석기 시대에 이어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콩, 수수, 보리와 같은 재배 작물이 늘어나고 벼농사도 시작되었어요. 이제 채집과 사냥보다는 농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었죠. 이 당시 여자들은 주로 집안에서 아이를 돌보고 곡식을 다루는 일을 했고 농사와 목축 같은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데 도구와 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늘자 남자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어요. 남자들이 도구와 농사로 수확한 것을 관리하게 되면서 개인 재산이 생겨나고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아버지의 힘이 커지고 어머니가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하찮게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농업 생산량의 차이가 생겨나면서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생겨났고 하인을 부르는 사람까지 생기면서 신분과 계급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죠. 여기에서 끝이 아니랍니다. 청동기에 이어 철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농업 생산력은 더 크게 발전하게 되었어요. 또 철제 무기를 만들면서 자기의 영토를 넓히기 위한 전쟁이 많아졌죠. 이러한 과정에서 더 큰 무력과 더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강력한 지배층이 만들어졌어요. 이들이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자신의 뜻대로 질서와 규칙을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도 조직하면서 비로소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말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우리가 쓰는 언어는 말과 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말을 쓰기 시작했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100만 년에서 300만 년이나 된다고 하는데 인류가 처음부터 말을 사용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대요. 다만 가장 오래된 글, 즉 문자의 기록은 기원전 4000년경의 수메리안 비문으로 6000년의 역사밖에 없으니 말은 그보다 훨씬 전부터 썼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죠. 오늘날 많은 언어학자들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연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설득이 많이 있답니다. 동물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려는 데서 생겼다는 멍멍설, 사물의 소리를 들리는 대로 표현하려 했다는 땡땡설, 감정의 표현에서 시작되었다는 쯧쯧설, 원시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부르는 노래에서 비롯되었다는 아아설, 어려운 일을 서로 돕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끙끙설 등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쓰는 말이 서로 같다면 힘들게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바빌론에 사는 사람들이 탑을 세워 하늘에 비추게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를 중지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다른 언어를 짓거리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종교적인 이야기라 근거는 없답니다. 세상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아세요? 날씨 좋은 날 밤하늘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4천에서 6천 개인데 이 숫자가 언어학자들이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언어의 수라고 합니다. 고인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이르는 시기에 사용된 당시 지배계급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동양 지역에서는 우리 한반도에 고인돌이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전남 지방의 경우 5천여 개가 훨씬 넘는 고인돌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고인돌의 크기와 모양은 다양한데 이것은 당시 부족 사회를 다스리던 군장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해준답니다. 크기가 클수록 그 무덤 주인의 힘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강화도 부근리의 고인돌은 뚜껑의 무게만 해도 40톤이 넘어서 요즘으로 따지면 대형 화물 트럭이 10대나 필요한 크기랍니다. 사람이 옮기자면 힘센 장사 500명은 있어야 했죠. 그런데 큰 돌을 변반한 도구도 없었던 옛날에 어떻게 올렸을까요? 먼저 큰 돌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 미리 판 구덩이 속에 세워요. 그리고 이 받침돌이 흔들리지 않게 작은 돌로 옆을 가득 채워 튼튼히 다지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받침돌 2개 또는 4개를 똑같은 높이로 세우고 나서 받침돌이 파묻힐 만큼 흙을 옆으로 쌓아서 작은 언덕을 만들어요. 이 언덕 위에 둥근 나무를 깔고 그 위로 뚜껑 돌을 끌어올립니다. 옛날에는 기중기 같은 중장비가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의 힘이 필요했어요. 밀고 끌어서 올린 뚜껑 돌이 받침돌 위에 놓인 다음 받침돌 옆에 쌓았던 흙을 치우면 고인돌이 완성되는 거예요. 한편 고인돌의 모양은 지역에 따라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뉘어져요. 북쪽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북방식 고인돌은 앞에서 설명한 고인돌로 4개의 받침돌 위에 뚜껑돌을 올린 형태예요. 반면 남쪽 지역의 남방식 고인돌은 땅 밑에 판돌이나 깬돌을 깔아 시체를 넣고 그 위에 뚜껑돌을 올려 높이가 낮았어요. 모양에 따라 북방식 고인돌은 탁자형이라고 하고
남방식 고인돌은 바둑판식 또는 기반식이라고 부른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고요한 아침의 나라, 단군 신화와 첫 나라 구조선, 기원전 233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임금인 환인이 하루는 여러 명의 아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아들들아, 지금 땅에는 어진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누가 저 아래로 내려가 백성들을 다스려 보겠느냐? 제가 내려가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다. 동쪽 땅끝에 슬기롭고 착한 백성들이 모여 산다고 들었사온데 그곳에 내려가 나라를 세우면 장차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훌륭한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환인의 물음에 대답한 것은 환웅이었습니다. 환웅은 다른 형제들보다 사람들의 세상에 관심이 많은 터였습니다. 이윽고 환인은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었습니다. 천부인은 하늘이 내린 임금의 표식이었습니다. 이내 환웅은 천부인을 받아들고 3,000명의 무리와 함께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풍백, 우사, 운사가 따랐습니다. 풍백과 우사와 운사는 각각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환웅이 이들과 함께 처음 발 디딘 곳은 태백산, 처음에는 무형산이라 생각했대요. 태백산 꼭대기였습니다. 그곳 신단수, 신성한 나무라는 뜻이에요. 신단수 아래서 환웅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듣거라. 나는 환인의 아들 환웅이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대들을 다스리러 왔노라. 환웅의 말에 수많은 백성들이 절을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웅은 곧 사람들이 모인 그곳을 신시, 신성한 도시, 마을이라는 뜻이죠. 신시라 부르고 3명의 신하와 함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풍백과 우사, 운사는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때를 맞춰 바람을 불게 하고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또한 환웅은 곡식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나 형벌, 천과 악 같은 인간의 일 360가지를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호랑이 1마리와 곰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짐승은 사람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기에 환웅을 찾아와 빌었습니다. 환웅님, 저희들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환웅은 호랑이와 곰에게 각각 쑥 1타레와 마늘 20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곰과 호랑이는 듣거라. 너희들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00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이 마늘과 쑥만 먹고 살아야 한다. 그 동안만 참고 견디면 틀림없이 사람이 될 것이니라. 그 말에 곰과 호랑이는 기뻐하면서 햇볕이 들지 않는 곳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랑이와 곰은 며칠 동안 잘 참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매캐하고 씁쓸한 마늘과 쑥만 먹으려니 꺾구역질만 나왔고 무엇보다 배가 차지 않아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쳇 이런 것만 먹고 어떻게 견디란 말이야? 결국 호랑이는 오래지 않아 굴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끝까지 참아냈습니다. 쑥과 마늘만 먹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곰은 3-7일 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예쁜 처녀가 된 것입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그런데 옥녀에게는 남다른 소망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 나에게 예쁜 아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옥녀는 혼자서 지내기가 몹시 외롭고 적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옥녀는 매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은 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환웅은 이런 옥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곧 씩씩한 도령의 모습으로 변해 옥녀와 혼인했습니다.